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2023년도 4월 8일이죠. 국가직 시험 본 날이고, 오늘 이제 회계학이고 이제 책형은 이제 나책형입니다. 나책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총 20문제 중에서 재무회계가 이제 14문항이 나와 있고, 원가관리회계가 4문항, 정부회계는 이제 2문항인데, 정부회계는 우리가 그 막 예규 특강까지도 막 했는데 역시 안 나왔습니다. 국가직에서 9급에서는 예규 같은 거 안 나오고. 너무나도 이제 평이한 그런 형태의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도 이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수월한 편이에요. 좀 쉬운 편이었고, 원가관리회계 중에서 이제 4문항 중에서 1문항 정도가 쉬운 파트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데 약간 신경 쓸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회계학이 다 이제 고득점 한 걸로 이렇게 다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험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서울시 지방직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설 강의 먼저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걸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문제지가 이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시험 본 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저 출력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약간 찡그리면서 시험지를 봐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너무 좀 이제 쉬운 문제죠. 이렇게 우리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문제.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게 뭐냐 항상 질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답이 1번인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있어요.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뭐예요?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이거를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 한다. 그러면 취득 원가가 얼마예요? 건물이 110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거기 잔존 가치가 있어. 그게 두 번째 줄 10원 있죠.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예요? 100원이죠. 답은 1번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감가상각 대상 금액 110인데 이거를 내용 10년 틀렸죠. 100이죠. 그러니까 110을 100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게 정액법이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된다? 10씩 상각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X1년도 인식 때는 감가상각비는 10원이고 그러면 3번 X2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 그 누계액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BS가 있으면 자, 이게 건물이죠. 건물은 취득 원가가 110이고요. 이게 X1년도 말이에요. 12월 31일. 그럼 여기 뭐예요? 감가상각도 감누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10이니까 이게 100이 되는 거고 이게 X2년도 12월 30일이 되면 두 번 상각하니까 여기가 20이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아니 동그라미 3번. X2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이죠. 그렇죠? 20. 여기 X2년도 말. 그러면 장부 가치는 9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지문은 뭐예요? 그럼 X3년도 말이면 뭐예요? 상각 한 번 더 하니까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30으로 돼야죠. 3번 생각했으니까 여기가 X3년도 12월 30일 되면 그럼 얘가 80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3번 지문은 얘를 물어봤고 4번 지문은 얘를 물어봤다. 근데 너무 좀 쉬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평가는 좀 매우 쉽다. 그게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제 답이 이제 너무 쉽게 나오는데 숫자도 되게 간단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답이 몇 번 된다? 1번이 된다. 답이 1번이 된다. 2번은 뭐 더 충격적이죠. 그게 뭐예요? 2번 보시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거래를 보고 이게 자본이 증가하는지 불변인지 감소하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기억 보세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죠. 자기 주식을 취득한 뭐 자본 감소하지 돈 나가는 것만큼 자본 감소한다. 기억은 감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디귿인데 자기 주식을 소각하죠. 그럼 여러분 자기 주식을 소각할 때 분계가 뭐예요? 우리 이제 자기 주식을 없애면서 여기다가 자본금을 쓰고 이 자본금보다 이게 더 크면은 감자차손, 더 작으면 감자차익이죠. 아무튼 요걸 보시면 자본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기억하고 디귿은 그러니까 기억은 자본이 감소하고 디귿은 자본이 불변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3번. 니은 보시면 자기 주식을 재발행한다. 리을도 재발행한다. 재발행이 뭐 처분이죠. 그럼 들어온 돈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아무튼 1번이나 2번은 이제 우리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문제다. 3번도 더 그렇습니다. 3번은 뭐냐?
우리 투자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3번 지문 잠깐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자, 한국의 X1년도 초에 자,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으니까 이게 유형 자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모박스 밑에 보세요. 한국의 해당 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이게 유형 자산이라면 재평가 모형. 이게 투자 부동산이니까 공정가치 모형이죠. 아무튼 시험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유형 자산인지 투자 부동산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X1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만 해요. 그러면 이 문제 보시면 취득원가 5만 원이고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5만 원을 오르면 만 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가 모형일 때 만 원, 답이 3번인데 만 원 감소. 자, 공정가치 모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가치 모형은 상각을 안 하고 그냥 평가하자니까 이 문제에 보시면은 뭐 잔존가치니 내용연수니 상각 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5만 원이고 연도말 공정가치가 6만 원 됐죠. 그럼 뭐 어떻게 된다? 만 원만큼 증가한다. 답이 3번이 된다. 너무 좀 쉽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매우 쉽다. 이렇게 답이 3번. 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도 사채예요, 사채.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채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이 100만 원인데 액면 이자율 8%고 만기 3년이에요. 늘 우리 하잖아요. 3년 만기. 근데 얘를 95만 263. 사실은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95만 263 이게 늘 보던 숫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유효이자율 몇 프로예요? 10%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만기할 때 표시이자라고 유효이자율 차이가 2% 나죠? 그럼 액면이 약 95%. 그러니까 여기가 약 95만 원쯤 되더라. 여기는 100만 원쯤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보자마자 저랑 같이 공부했다면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표시이자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자, 표시이자는 액면이 8%니까 얼마냐면 8만 원이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그려보면 8만 원, 8만 원, 8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표시이자의 합이 요게 24만 원. 그러면 이자는 3년 동안 총이자는 24만 원보다 커야 돼요. 이게 답이 3번이죠. 만기까지 인식해둘 총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의 총액은 23. 틀렸다고요. 그거는 현금이죠. 액면 이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3번이 답인데 3번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있잖아요. 빌린 돈하고 갚은 돈과의 차이. 빌린 거 이상 갚으면 그게 이자가 된다. 그러면 빌린 돈이 이제 빌린 돈과 갚은 돈으로 이제 그 빌린 돈과 갚은 돈의 차이. 갚은 돈을 위에다 쓰겠어요. 이렇게. 그럼 빌린 돈이 얼마냐? 그게 발행가액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950263이 되죠. 그럼 갚은 돈은 뭐냐? 여기 있죠. 100만 원에다가 표시이자가 얼마냐면 24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불러? 이렇게. 이게 얼마냐면 49,737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요게 결국 뭐냐면 사할차죠. 사할차.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거. 표시이자 합에다 사할차를 더해야 된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거 뭐 계산할 필요 없이 답은 이제 3번이 된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채 발행 시 써보세요. 액면이자율 몇 프로에 8%. 시장이자율 몇 프로? 10%죠. 아, 선생님 10% 없는데요. 아니,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정확하게 뭐예요? 95만 263 있잖아요. 여러분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95만 263이란 그 숫자가 즐겨 나오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몰라도 뭐예요? 제가 3년 만기고 표시이자라고 시장이자율 차이가 2% 나면 액면에 약 95%. 95%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늘 시험에는 95%가 즐겨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험장에서 이제 이게 유효이자율 몇 프로일까? 시장이자율 몇 프로일까? 이걸 고민했다면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매년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 증가하죠. 여기 보세요. 이자율이 10%인데 장부가치가 여기 95만 원, 여기 96만 5천 원, 여기 98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은 정해져 있는데 장부 금액이 증가,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결국 빌린 돈이라고, 빌린 돈.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기억나죠? 자, 이게 할인 발행이에요. 모양을 보면 장부 가치가 매기 증가한다. 그럼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상각액도 증가한다. 증가. 할증 발행이면 어떻게 돼요? 감소.
상가격은 증가한다. 이게 맨날 시험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 매년 인식해도 이자 비용 증가하죠. 그다음에 4번.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현금이지. 그게 액면이자라고. 액면이자 얼마예요? 8만 원이죠. 액면이자는 8만 원. 일정하다. 그게 답이 3번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5번이 이제 원가에 관련된 문제, 원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을 덜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옆구리를 찌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옆구리를 훅 찌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 1단계 물량을 파악한다. 2단계 완성품 환산량, 3단계 원가를 결정하고 4단계 환산량 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다가 그리면서 막 외우면서 그렇게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 WIP가 이제 제공품이에요. 그럼 여기가 완성품 수량이고 여기가 기말 제공품, 그 기말 제공 수량 그거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 완성도가 뭐를 줬냐면 여기 60%예요. 이게 100개면 60개 환산량이 200개면 120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몇 개인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수량 기준으로 제공품 계정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기준을 해보자. 이 WIP 이렇게. 그래서 그 원가 기준으로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원래는 여기 발생된 원가를 갖다가 뭐 여기 전체 환산량으로 나누면 그게 환산량 단위당 원가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기말 제공품이에요. 이 기말 얘를 줘서 이게 6만 원이다. 이렇게. 거기 보시면 네모 박스 보면 세 번째 줄 기말 제공품 원가가 6만 원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원가를 환산량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 근데 그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준 거예요. 그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얼마다? 200이라고 줬죠. 거기 네모 박스 보시면 첫 번째.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게 4단계를 준 거예요. 그게 4단계를 줬다. 그리고 이제 2단계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말 제공품 원가 6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구한 이 환산량이죠. 여기다가 환산량 단위당 원가 200을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300개죠. 300개. 그러니까 환산량이 300개고 거기다 200을 곱하면 6만이 된다. 여기다 200을 곱하면 6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A 곱하기 60%한 게 이게 300개가 돼요. 그럼 A는 얼마야? 500개죠. 5, 6, 30이니까 500개 곱하기 60% 하면 300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 전체 원가를 갖다가 이 전체 환산량 나누면 2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기말 제공품 원가 6만 구할 때 어떻게 돼요? 기말 제공품이 500개다. 그 다음에 거기 60% 하면 300개 환산량이죠. 그 환산량에다가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여기 기말 제공품 원가가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기말 제공품 원가를 주고 여기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줘. 그러면 뭐예요?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 나오죠? 이걸 토대로다가 기말 제공품 수량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보고 선생님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문제를 거의 외운 거예요. 외워서 푼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면 이런 거를 좀 익숙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형태의 문제가 이미 기출 문제에 다 있는 문제예요. 그 기출 문제는 이 완성품 원가를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완성품 원가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더라. 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뭐가 됩니까? 5번 문제 있죠? 그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에서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다음 모의고사예요.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출변형 모의고사 할 때 다음 모의고사는 이거 500을 주죠. 그리고 얘를 물음표 칠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기말 제공 원가는 여기 6만 원입니다. 여기 A가 500개, 기말 제공품 수량 500개입니다. 완성도 몇 프로인가? 60%죠. 역시 그걸 못 풀면은 문제를 외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겠다. 그게 5번 문제가 된다. 5번 문제. 됐나요? 그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6번 문제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한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요 6번 문제. 이 6번 문제가 올해 이제 회계학 그 시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였다. 어렵다고 이제 이해를 도저히 못할 건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뭐냐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항상 익숙한 형태의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 이제 기초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기초가 뭐냐면, 자, 여기가 WIP, 여기 제공품이고, 자, 여기가 피니시굿, 여기가 제품이에요. 여기 제공품, 여기 제품. 근데 이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X1년도에 설립된 이런 말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X는 설립되니까 기초 제공품도 0이고요. 기초 제품도 없더라. 요게 이제 뭐예요? 설립이다, 설립. 영업을 개시했다, 뭐 설립됐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네모 박스. 거기 보시면 정보를 줬는데 이렇게 줬어요. 거기 A 제품인데 이렇게 줬습니다. 생산 완료 및 판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원가 거의 뭐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명해요. 자, 뭐냐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재료비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철판을 삽니다. 이렇게 이걸 얘를 구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정에다가 얘를 투입한다. 그러면 구입은 했는데 투입을 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기말 원재료가 된다. 자, 이번에는 구입해서 투입했는데 물건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만약에 미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뭐라고? 얘를 기말 WIP 제공품이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구입하고 투입해서 완성까지 된 다음에 판매까지 됐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예요? 판매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 얘를 기말 제품 피니시굿. 그러면 구입해서 공정에 투입해서 완성된 다음에 판매를 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얘가 매출 원가라고요. 지금 제가 이거 원가 첫 시간에 맨날 하는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한 걸 거기다 써놨다고. 그러니까 A 제품 봐보세요. 자, A 제품은 생산 완료 및 판매죠. 그게 매출 원가라고요. 여기가 A라면 여기가 A, 여기에 CGS 매출 원가. 이렇게. 그리고 금액을 줬어요. 6만 원이라고. 자, 그 다음에 B 제품 보세요. 생산이 미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말 제공품이라고요. B. 어디 가세요? 기말 제공품. 얘가 기말 제공품이죠. WIP. 얘는 기말, 여기 매출 원가가 되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좀 이따 이제 금액을 구할 거고요, 제가. 자, 그 다음에 C를 구하라고 했는데 C가 뭐냐? 생산 완료를 했는데 미판매가 됐죠. 그게 뭐냐면 여기라고 C. 요게 기말 제품이에요. 요게 기말 제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숫자를 조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 보시면 단기총 제조원가 24만, 여기가 24만 원이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24만 원이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줬어요. 여기가 단기 제품, 요게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B는 얼마일까? 얘는 6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8만 원 여기로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매출 원가가 6만 원이죠. 그럼 기말 제품 C는 얼마예요? 18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니까 여기가 12만 원이죠. 여기가 12만 원이 된다. 자,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 12만 원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DM이 뭐예요? 직접 재료비죠. 요거랑 가공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시 가공비는 DL과 OH로 구성되어 있다. 가공비는 DL과 OH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만 원인데 거기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제조 원가 대비 가공비 비율을 줬어요. 그럼 거기 C 제품을 보세요. 제조 원가 대비 가공비가 40%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예요? 60%죠. 그러니까 여기 12만 원에 60%가 직접 재료비면 40%가 가공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2만 원 곱하기 60%하면 이게 7만 2천 원이고, 그럼 12만 원 곱하기 40%하면 여기가 4만 8천 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제지에 가보시면, 문제지 이게 두 개 들고 있는 게 위에 잘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위에 이거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X1년도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은데 한국이 자, 직접 노무원가의 140%죠. 1.4배를
제조 원가에 배부하죠. 제조 간접 원가에 배부한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140%를 배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게 1이라고 하면 여기 1.4죠. 그러니까 요거를 2.4로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48,000 2.4로 나누면 여기가 2만 원 되고 2만 원 곱하기 1.4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 28,000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뭘 물어보냐면 거기 네모 박스 위에 바로 보겠습니다. 물어본 질문이 C 제품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무 원가는 여기 요거 그게 답이 얼마가 된다? 2만이 된다. 답이 2만. 자, 답을 먼저 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영업을 개시했어요. 그럼 기초 제공품 여기 기초 제품은 00이 된다. 그다음에 단기총 제조 원가 24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매출 원가가 6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말 제품 얼마다? 12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24만 원 돼 있고 또 뭐가 돼 있냐면 거기 단기 총 제조 원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8만 원. 그럼 여기 6만 원이고 이 18만 원 갖다 쓰면 여기는 6만 원이면 여기가 12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말 제품이 12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 12만 원에 60%, 12만 원 40%. 그럼 그 40%가 48,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DL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요걸 X라고 하죠. 그럼 얘는 1.4X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2.4X가 48,000이니까 양변을 2.4로 나누죠. 그럼 X는 얼마? 2만 원이라고요. 검산해 보세요. 2만 원 곱하기 1.4면 2만 8,000원 나오죠. 2만 8,000원 나온다. 이 문제 답은 얼마가 된다? 2번에 있는 2만이 된다. 2번에 있는 2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뭘 더 해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매출 원가 있죠? 매출 원가. 자, 얘도 세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얘도 똑같이 DM, DL, OH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A죠. A. 그럼 A를 봐보세요. A는 제조 원가 대비 가공비가 60%예요. 그럼 재료비가 40%. 6만 원 곱하기 40%하면 요거 6, 4, 24, 2만 4천 원. 요게 3만 6천 원이라고요. 그래서 3만 6천을 갖다가 2.4로 나눠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5,000원이 나온다. 곱하기 1.4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2만 1,000이 나온다. 여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 네모 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제조 원가 대비 가공 원가의 비율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럼 기말 제공품 여기 6만 원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말 제공품은 뭐예요? 비제품이죠. 비제품. 비제품은 제조 원가 대비 가공비의 비율이 40%가 된다. 전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재료비는 60%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36,000원. 그럼 이 가공비가 얼마냐면 24,000원인데 이렇게 그럼 24,000원을 2.4로 나누면 만 원에 14,000원이죠.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을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뭐냐면 회사는 A, B, C가 있다고요. 제가 써볼게요.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는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성돼서 판매까지 된 거고, 자, B는 뭐냐면 기말 제공품이죠. 여기 제가 쓸게요. 기말 WIP라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기말 제품이죠. 그 다음 원가 요소는 DM, DL, OH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각각 한번 써보겠습니다. DM이 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얼마? 여기 24,000이죠.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어요? B 여기. DM이 여기 36,000. 그 다음에 C에는 DM이 얼마냐면 72,00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총 얼마냐면 이게 132,000이에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24만 원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DL 해볼게요. DL. 그래서 A는 DL이 얼마냐? 여기 15,000원 있죠? 15,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DL은 10,000원이에요. 여기 10,000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여기 C에 보시면 여기 DL이 있죠. 여기가 2만 원이 되더라. 이게 얼마냐면 4만 5천 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OH가 돼, OH. 그럼 A의 OH는 얼마냐면 2만 1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B 어디 갔으면 B의 OH는 14,000원이고요. C의 OH는 얼마였겠어요? 28,000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 63,000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요게 24만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다 더하면 이게 얼마예요? A는 아까 6만. 아까 여기 있었죠? A 6만.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B 여기도 6만. 이거 다 더하면 6만이 되잖아요. 그죠? C를 여기 보면 이제 C가 나와 있죠. 그게 얼마가 된다? 12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몇 번이죠? 6번 문제죠? 6번 문제를 보고 이거를 그려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 얘. 이렇게 여기에 이걸 물어본 거죠. 여기 이거를 물어봤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제공품이나 제품 계정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으니까. 대신에 뭐가 이제 처음 나오냐, 약간 이게 디테일하게, 약간 이제 수학적인 기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바로 풀면 안 되고 다른 문제를 풀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풀어라. 그렇죠? 아, 선생님 저는 원가 그런 거 잘하는데. 그래, 잘하는데 이것도 교수님의 야심작이에요. 왜냐면 기존 기출문제 없던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패턴이 엄청 이렇게 디테일한 건 없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특히 제가 여기다 마지막 이걸 써드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답을 낼 때는 여기만 있으면 돼요. 요거. 여기만 구하면 돼요.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을 내는 것만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수험생이라면 이 전체를 다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 보시면 올해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이거예요. 총 제조원가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8만 원이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기말 제공품은 6만 원이에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18만 원 갖다 놓고 여기 출발이 여기 18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뭘 줬냐면 매출원가가 6만이라고 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기말 제품은 12만. 그러니까 여기만 필요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기말 제품 12만 원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공품이나 제품 계정을 통해서 우리 C가 뭐냐면 기말 제품이니까 여기 12만 원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원재료, 그다음에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여기 직접 제조 간접비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자료 보시면 이제 뭐예요? 여기 C에 대해서 제조원가 대비 가공비의 비율이 40%죠. 전체 제조원가에서 가공비가 40%. 그럼 재료비가 60%죠. 제가 여기다 7만 2천 원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의 40%는 4만 8천 원. 그리고 얘네 둘의 비율은 뭐예요? 얘가 X면 이게 1.4X죠? 그러니까 2.4란 말이니까 4만 8천 원을 지웠네. 4만 8천을 2.4로 나누라고. 그러면 얼마? 2만 원이죠. 곱하기 1.4, 2만 8천이죠. 4만 8천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2만을 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했냐면 다음 모의고사에 하겠죠. 그러면 B라는 거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제공품의 직접 노비는 얼마냐? 이렇게 또는 매출원가에 포함된 직접 노비는 얼마냐?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보자. 자, 7번도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틀렸다고 막 뭐라 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 7번 형태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상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다 연 단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이제 탈피하자. 그래서 이게 언제 취득했냐면 7월 1일 날 거기 7월 1일 동그라미 7월 1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X1년도, 여기 X2년도예요. 자, 얘를 언제 취득했냐면 7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여기 7월 1일이에요. 자, 7월 1일 날 얼마에 취득했냐면 3만 6천 원에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3년이에요. 3만 6천을 3으로 나누면 1년에 12,000원씩. 6개월이니까 6천 원이죠. 그럼 이 자리는 얼마예요? 여기는 3만 원이죠. 이 자리를 빨리빨리 구해놓으라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3만에서 1년에 12,000원이라고요. 여기 1년치니까 12,000원을 빼면
18,000원이죠. 여기가 한도라고요. 뭐의 한도? 손상차손 환입할 때 한도란 말이에요. 한도. 보나마나 한도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구성하라. 자, 그다음에 회수 가능액은 뭐예요? 둘 중에 큰 거죠. 유리한 걸로. 둘 중에 큰 거니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거. 그럼 X1년도 말은 얼마예요? 순공정가치 25,000이고 사용가치가 24,000이니까 뭐 25,000이죠. 여기 25,000. 그 여기가 손상차손이에요. 이게 5,000이라고요. 이게 손상차손이다. 그리고 우리 항상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환입은 5,000보다 작다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 해설지에 지고 보내준 친구는 그 5,000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파. 5,000보다 작다니까요. 찍더라도 4번을 찍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상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라고. 왜냐면 이게 3년짜리인데 6개월 지났죠? 그럼 잔존월수가 2.5년 남았죠. 그러니까 25,000원 2.5로 나누면 뭐 1년 상각비가 10,000원이라고. 10,000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5,000원이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거죠, 이거. 지난번에 막 월할 계산이 막 60개월짜리. 그러니까 5년이다. 60개월짜리 아니에요. 근데 언제 취득했어? 3월 1일 취득했다고요, 이렇게. 3월 1일 취득했으면 12월 30일이 되면 10개월 지났으니까 50개월 남아있죠? 감가상 갈 때 어때요? 50분의 12개월. 50개월 분의 12개월.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엄청 편해요. 25,000원인데 2.5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1년당 얼마? 10,000원 상각이죠. 그럼 여기 얼마? 15,000원. 환입 얼마예요? 3,000원이죠. 자, 근데 거기 내용 보겠습니다.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큰 거니까 19,000원. 19,000원이 여기라고요. 보나마나 한도에 걸리죠. 그래서 얼마? 3,000원. 3,000원 된다. 이래서 3,00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원래대로 하면 또 이런 거 있죠. 손상 5,000을 잔존 내용으로서 나누는 거 2.5년으로.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얼마? 2,000씩 준다고요, 환입이. 그러니까 5,000에서 2,000 주면 여기 3,000이죠. 그 다음 년도는 얼마겠어요? 1,000이 되겠죠. 2,000씩 주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렸어야지, 그림이라도 이렇게. 요 그림. 중요한 건 7월 1일. 우리 맨날 1월 1일 하다가 7월 1일, 7월 1일.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지 끝났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날씨가 아침에 엄청 추웠어요. 근데 낮엔 또 덥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국가지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 마음이, 왜냐면 이미 국가직을 위해서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지쳤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험 끝나고 채점하고 나서 만약에 점수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오늘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서울시립 지방직을. 오늘부터. 공부를 항상 뭐 해야 돼요? 모의고사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기출문제 지금 해설부터 듣고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거를 이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그래야지만 이제 서울시민 지방직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여지까지 지금 본 거 우리 맨날 오늘도 나오게 좀 메모놓은 거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이렇게. 과거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국가직도 잘 안 됐는데 근데 이미 국가직에서 좋은 점수 얻은 분들은 막 면접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뭘 해야 된다? 서울시민 지방직 공부를 열심히 좀 하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시험 잘 본 분들도 뭐 서울시 막 준비하는데 면접 한번 해보세요. 날 좋잖아요 이렇게. 그 면접은 뭐예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본인이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면 빨리 서울시민 지방직에 1시간이라도 빨리 더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제가 뭐 내일부터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막 문자도 막 보내드리고 했는데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 당장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7번 문제 중에 답이 2번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림 있죠, 그림. 그림이 중요해요, 그림. 그림을 반드시 그려서 하라. 이렇게. 그리고 빨리 푸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이걸 안 하고 여기를 먼저 볼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를 먼저 볼 줄 안다는 게 뭐예요? 무조건 얘는 한도에 걸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손상차손을 자녀 내용으로서 나누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이 5,000을 2.5로 나면 2,000원이죠. 1년 지날 때마다 2,000원씩 환입액이 준다고요. 그러면 5,000에서 2,000을 빼면 얼마? 여기 3,000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 연도 얼마예요? 1,000원을 환입해야죠. 그 다음 연도에는 한도에 걸린다면 1,000원을 환입한다. 수없이 있죠, 수없이. 자, 그거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또 잘려가지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봐보세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우발부채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우발부채는 주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재무제표에 한다는 게 재무상태표 본문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요거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가 틀렸다. 그러니까 우발부채까지는 맞아요. 근데 우발부채는 뭐예요? 주석이에요. 주석으로 한다. 본문에 반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4번. 손실부담계약이죠. 걔는 충당부채죠. 그러니까 거기 4번 보시면 손실부담계약인데 우발부채인지 틀렸다고요. 손실부담계약은 뭐가 된다? 충당부채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원래 계약은 회계상 사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손실을 떠안기로 해서 그게 바로 손실부담계약이라고요. 걔는 회계상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는 뭐가 된다? 충당부채다. 그러니까 충당부채니까 뭐 본문에 반영한다고요. 본문에 우발부채가 아니고 충당부채. 그래서 사실은 1번이나 4번 지문을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2번도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자, 예상되는 자산처분 이거 뭐예요? 어디 나오죠? 써보세요. 구조조정 충당부채죠. 구조조정 충당부채. 지금도 제2의 IMF다. 그래서 뭐예요?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날 거고 올해 공무원 경쟁도 낮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딸하고 제 아들한테도 공무원 좀 해볼 생각 없냐.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급여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집까지 막 엄청 뛰어가다 집도 지금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밖에서 막 급여도 많이 주고 막 그 대기업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뭐냐면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뭐라 했죠? 챗 GPT 막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강점 있는 걸 가지고 좀 특화를 좀 시키는 걸 꼭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미래 유튜버들이에요. 공무원 하면서 공직 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 아무튼 그 8번에 보시면 2번이 구조조정 충당부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할 때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한다. 그래서 거기 설명을 좀 약간 드려보면 여러분 이게 퇴직금 제도가 있어요. 퇴직급여. 얘는 원래 부채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확정급여 채무. 근데 이거 말고 퇴직 위로금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도 은행들이 뭐예요? 직원들 뭐 이제 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사직서 받으면서 한 3년치 월급 막 주겠다. 이렇게 일도 안 했는데 그게 바로 퇴직 위로금. 얘는 원래 퇴직급여로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로 부채로 기록하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구조조정은 이렇게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 같은 걸 없애는 거예요. 그게 구조조정하는 거지 이렇게. 쓸데없는 건물,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면 그 공간이 없어지죠. 은행 같은 데를 생각해 보세요. ATM기만 있어도 되고 ATM기도 막 없애는 추세란 말이에요. 왜? 다 그냥 인터넷 뱅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ATM기도 이제 거의 없애는 그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임차료 같은 걸 확 줄일 수 있죠. 직원도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위험한 직종 중에 하나가 그 은행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 그래서 건물 같은 거를 처분하면 건물이 역사정원가니까 처분할 때 처분이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퇴직 위로금이 1,000억인데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700억쯤의 차익이 예상돼요. 그럼 우리 부채로다가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300이냐? 아니다. 그냥 1,000억이라고. 그냥 1,000억. 답은 2번이죠. 자, 얘도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더 이상 우발이 아니죠. 우발 자산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걔는 해당 자산을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죠. 이렇게. 답이 3번이 된다. 답이 3번이 된다. 얘도 어디에 나와요? 제 거 이제 기본서 가보시면 기본서 8장 있죠. 8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요 항목들이 이제 나온다. 그때 보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다음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충당부채.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우발부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면 얘는 뭐예요? 아예 공시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 우발자산이고 이게 비대칭적이다.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도 역시 별표 치시고 9번도 엄청 이제 쉬운 문제인데
또 이게 출제자가 뭐 함정은 아니고 장난을 좀 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열받게.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어본 질문이 선입선출법 할 때 기말 재고가 얼마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재고 자산인데, 자, 기초 재고가 있죠. 자, 기초 재고는 5,000원인데 5,000원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당 취득 원가가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10개 곱하기 500원이라고요. 골뱅이 쓰기 500. 그래서 이게 5,000원이에요. 자, 일단 여기는 순매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 뭐냐면 기중의 상품 100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개당 매입 가격이 500원으로 좋은데 매입 무님이 있어요. 그럼 매입 무님은 매입에 가산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요. 이분이 이제 장난을 치신 거예요. 자, 뭐냐면 원래대로 하면 이제 우리 100개에다가 개당 500원씩이에요. 그 다음에 100개에다가 운임이 개당 50원씩이라고요. 여기 운임이고 운임은 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 네모박스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값을 그게 매입 애누리죠. 개당 50원씩 금액이 똑같다고요. 100개에 대해서 개당 50원씩 매입 애누리가 있어요. 그럼 얘를 지우라고요. 결국 순매입은 결국 뭐예요? 5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도 500, 이것도 500이죠? 총 이게 110개라고요. 여기도 110개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네모박스 50개를 팔았다고요. 기말재고 여기 60개죠? 이렇게. 얼마? 500원. 얼마요? 3만 원. 이렇게. 그래서 4분 몇 번이서 2번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얘는 필요가 없었어요. 수량만 필요해요. 수량. 요게 다 나가고 이렇게. 그리고 당기 사온 것 중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기말 재고를 물어봤으니까. 9번 문제도 이제 틀리면 안 된다. 9번 문제 틀리면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10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또 11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현금표. 드디어 또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현금표 첫 시간에 얘기해요. 또는 재무제표 첫 시간에. 뭐냐면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저량은 뭐예요? 재무상태표만 저량. 저량은 스탁이고 시점을 나타내죠. 나머진 다 유량이라고요. 기가. 그러니까 1번이죠. 우리 현금표 일정 시점이란 말 틀렸다. 그거를 몇 번을 강조했잖아요. 현금표는 유량이라 유량.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변동량이라고. 현금의 변동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현금을표 양식을 제가 써보면 자 1번이 영업활동 현금 우리 현금표 기본강의 첫 시간에 얘기하죠. 투자활동 3번이 재무활동이고 첫 시간에 이걸 다 4번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5번이 기초연금 6번이 기말의 연금이죠. 그래서 우리 현금을표 첫 시간에 이제 뭐 제가 숫자 같은 거 넣어서 해요. 뭘 넣어요? 이런 것들. 여기 보세요. 자, BS가 있는데 얘가 1월 1일이다. 기초에 현금이 100원이죠. 여기가 현금 아니에요, 현금. 그 다음에 이게 BS인데 여기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날 예를 들어서 현금이 500원 있더라. 올해 현금 얼마? 400원씩. 이게 400원 이게 변동량을 얘가 그러니까 기초연금 100원이고 기말이 500원이면 올해 400원 증가했잖아요. 증가된 거를 어떻게 한다? 영업활동 투자를 재무로 나누는 거죠. 변동량이라고요. 변동량.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만 저량이고 다 유량이죠. 변동량을 나타내요. 변동량을. 그러니까 1번 보자마자 찍어야죠. 아이고 그래서 시험지 준 친구가 요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안 찍어가지고 그죠?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면 10번 문제의 답은 그래서 뭐가 돼? 1번이죠. 그러니까 현금표는 일정 시점 틀렸다고요. 시점 나오는 건 재무상태표밖에 없어요. 자본변동표, 우리 현금을표, 포괄 손익계산 다 뭐예요? 일정 기간의 변동량이다. 변동량. 답은 1번이 된다. 자, 우리 2번은 뭐예요? 현금을표당 현금은 영업활동, 투자, 재무 여기 있잖아요. 영업, 투자, 재무.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해요? 정부 얘기할 때는 뭐예요? 우리 경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죠?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출테스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현금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 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금의 크기와 시기, 현금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한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유용성이죠. 3번이. 4번. 역사적 현금 흐름 정보는 미래 현금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 현금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은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유용성이 이제 3번, 4번이다. 이제 답은 엄청 허탈하게도 1번이죠. 이 유량이 이 재무제표가 유량이냐, 저량이냐. 그래서 아마 1번 지문을 잘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엄청 괴롭고 시간도 엄청 많이 잡아먹었을 걸 생각합니다. 근데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유량인지 아니면 저량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몇 번이냐면 6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6번 문제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엄청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당황했을 수 있다. 그게 6번 문제다. 나머지는 이제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1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질적 특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근본적 질적 특성은 뭐예요?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다시 목적 적합성은 세 가지가 있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여기 중요성. 그다음 표현 충실성도 세 가지죠. 완전한 서술, 여기 중립적 서술, 여기 오류 없는 서술이다. 그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인데 네 가지가 있죠. 우리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자, 아무튼 문제를 보고 어디를 물어보는지가 이제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보세요. 1번.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 자,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죠? 여기 표현 충실성.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부분이 오류 없는 서술. 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 밑줄 보세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게 핵심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수업 목적성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공무원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절차라고요. 절차가 누락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 뭐 분당 쪽에서 거기 다리 하나 사람이 이제 뭐 이제 사람도 사망하고 엄청 충격적이죠, 이렇게. 근데 그 전에도 막 다리가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뭔가 조치를 제 개인적인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반드시 그 해당 공무원분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뭐 이슈는 뭐 이걸 중대재해법을 거기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까지 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게 수험에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공무원은 제일 중요한 절차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라 여기 비교 가능성.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은 제가 이런 그림 그려드리죠. 여기 일관성이 있고 여기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이 두 개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 이 비교 가능성이 필요 조건이에요. 얘네들은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죠. 거기에는 비교 가능성에는 일관성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정보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다. 그럼 틀려요. 통일성이 아니다. 자, 정보가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고 다른 건 달라야 되죠. 다른 걸 비슷하게 하면 안 되고 비슷한 걸 다르다고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번.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극대화되는 게 맞다. 근데 그러나가 중요해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밑줄 쳐보세요.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유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죠. 답이 4번인데 4번은 이미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했었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자,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당연히 비교해서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죠. 감소하죠. 그 증가가 아니고 그게 감소한다.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게 여기 통일성에 나와요. 통일성에. 이 통일성이 옛날 표현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에요. 즉 뭐냐면 회사끼리 비교하려면 회계처리 방법 통일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이 네 개의 회사가 있는데 모든 거는 다 똑같은데 감가상각 방법만 A는 정액법, 얘는 정률법, 얘는 이중체감법, 얘는 연수학계법을 써요. 그래서 이익이 달라지면 과연 기업의 가치가 다를 거냐? 아니겠죠.
모든 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냥 감가사 방법만 달리 적용한다. 그래도 이익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할 때 에비타라는 걸 썼었죠. 기업 가치 할 때 우리가 EBIT가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D가 뭐냐면 디프리시에이션에서 이게 감가사, 그러니까 감가사비나 아모타이제이션, 감모상각비, 차감전 이익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비교한다. 그래서 이제 뭐 면접이라든가 면접에는 안 물어봅니다만 하여튼 뭐 이제 주관식 이런 거 할 때는 왜 우리가 감가사비를 이제 차감하기 전 이익인 이런 에비타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논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이익이 달라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기업의 가치가 다르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이 4번이고 4번을 이제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인데 회사에 대해서 A라는 방법, B라는 거, C, D 이런 게 많아지면 어떻게 한다?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11번의 답은 4번이가 아마 틀린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1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뭐 DMDL, OH 충격적이에요. 이런 게 나오다니 이렇게. 그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완성품 원가인데 뭐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에다가 기초를 더하고 기말 좀 빼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WIP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기초, 여기 기말, 여기가 총 제조원가고 요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가 CGM이 된다. 이 CGM이 뭐예요?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이게 완성품 원가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걸 더하고 이걸 빼죠. 그럼 얘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 2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3번인데 자,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배웠죠? 기회 원가가 기회 비용이라고요. 어퍼튜니티 코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관련 원가죠. 그러니까 기회 비용은 고려해야죠. 그러니까 기업은 의사결정 시 매몰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그럼 맞아요. 근데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기회 원가는 당연히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죠. 내가 지금 여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뭘 희생해요? 내가 사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기회를 다 상실하죠. 내가 어떤 다른 자격증 준비하는 거 다 상실하는 거죠.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공무원을 이제 내가 선택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희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뭐예요? 공직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이 그 뜻이에요. 3번. 3번에 12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변동비는 조업돈 또는 활동 수준에 따라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게 변동비량. 쉽게 말하면 이게 조업도라고요. 조업도. 볼륨에서 이게 조업도예요. 조업도가 뭐 쉽게 말하면 생산량이래. 생산량.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총원가로 총원가. 그럼 변동비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가가 증가한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4번 변동원가는 조업도 또는 활동수에 따라 변하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조업도에 따라 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활동수지는 뭐냐면 거기 ABC라고 했다. ABC. 활동기준원가. ABC가 뭐예요?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키는 거예요. 활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이제 즉 뭐예요?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킨다. 이렇게. 그게 ABC란 말이에요. ABC 활동기준원가. 그러니까 거기 조업도에 따라 변한다가 원래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그럼 그게 맞는 문장으로 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을 준 거예요. 활동 수준에 따라도 변할 수 있는. 그렇지. 그게 ABC라고 ABC 활동기준 원가. 이렇게 그게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기준 원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활동량에 따라서 활동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 원가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12번에 4번 지문을 보고 이제 ABC까지 떠올릴 수 있으면 이제 매우 좋은 거고. 근데 답은 너무 명확하게 이제 3번이죠. 기회비용. 걔는 관련 원가라, 관련 원가. 자, 이제 13번 있죠. 자, 우리 13번 별표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13번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로서는 이제 매우 기분이 좋다. 왜 기분이 좋냐면 이게 원가 신이론이에요. 신이론에서 우리 BSC가 있어요. 균형성과,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균형성과표. 근데 이거 말고 품질원가가 있어요. 품질원가, 품질 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 실패원가, 외부 실패원가. 이거 말고 수명주기 원가들, 막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서 제가 막 냈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뭐가 있냐? 목표원가, 드디어 나왔네. 그 목표원가는 뭐냐? 가격에서 이 목표 원가를 뺍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격에서 마진을 뺍니다. 이렇게 쓸게요. 마진 이익이라고 쓸게요. 이익.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목표라는 원가가 된다. 자, 옛날에는 뭐냐면 우리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산 원가. 생산 원가가 1000이에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쪽에 쓸게요. 원가가 1000이에요. 이렇게. 마진율 20%다. 이렇게 하면 마진이 20이다. 그러면 가격이 1200이 된다. 근데 요즘은 뭐냐면 가격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죠. 시장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내가 오는 마진을 빼면 그게 목표는 원가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원가가 예를 들어 1,050원이면 얼마를 원가 절감해야 돼? 50원을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번 볼게요. 자, 한국은 새로운 경전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1회 이용당 변동비는 100원입니다. 고정비는 10만 원입니다. 향후 1년간 이용 횟수가 1000회로 예상되는 거죠. 자, 목표 이익이죠. 이렇게 목표 이익이 얼마냐면 10만 원이 된다. 목표 이익이 1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 CVP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표 원가의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1회 요금이 얼마냐. 그 요금을 우리가 P라고 해보자. P. 자, 그러면 몇 회냐면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CVP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회 수가 1000회죠. 그러니까 보세요. 1000회가 되고 그 다음에 요금이 P예요. 이렇게. 그리고 변동비가 100원이다. 1회 100원.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UCM, 단위당 공원이 개념이 된다. 여기다 고정비가 얼마냐? 10만 원이죠. 하여튼 이익이 얼마가 된다? 그 이익이 10만 원, 목표 이익이 10만 원이 된다. 그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돼요? 이 10만을 넘기게 되면 20만 원이고요. 뭐가 여기 1000회, P-100이죠. 그래서 공세개를 지우자. 200원, 100을 넘기면 얼마가 돼? 300. 그러니까 여기가 검사인데 300. 그럼 하나 할 때마다 200원씩 남죠. 200원씩 1000회가 되면 얼마가 된다? 20만 원 된다. 200원씩 1020원. 거기서 고정비 10만 원을 빼면 이익이 얼마가 나온다? 10만이 나온다. 이익이 얼마가 나온다? 10만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제가 했던 그 목표 원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된다. 자, 뭐냐면 1000회가 되고 원래대로 하면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300원이다. 그러면 얼마냐면 30만 원이 전체 매출액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라는 이익이 얼마냐? 그게 10만 원이 이게 목표 이익이라고요. 그럼 목표로 하는 원가는 20만 원이 돼야 돼요. 이게 목표 원가라고요. 자, 이 중에서 고정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목표로 하는 변동 원가는 얼마냐? 그게 10만 원이 목표는 변동 원가고 이게 1000회죠. 그러니까 회당 변동비를 얼마냐면 100원이라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겠어요? 시험 문제 뭐냐면 이거죠. 만약에 현재 단위당 변동비가 예를 가지고 120원이에요. 그럼 이 목표 원가를 달성하려면, 그러니까 목표 이익을 달성하려면 얼마의 원가를 줄여야 돼? 변동비, 단위당 변동 얼마를 줄이냐? 20원을 감소시켜야죠. 의미는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13번도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뭐 의사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CVP 또는 우리 변동원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죠. 우리 맨날 하잖아요. 자, 우리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공원이익부터 출발해 볼게요. 메테오 1000회 P-100이죠. 여기서 고정비 10만을 빼자. 일단 여기 10만이 나와야 돼요. 넘기면 여기 20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공세개 지우죠. 200억. 그럼 P는 얼마? 300이 돼요. 우리 CVP로 그냥 가볍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게 13번 문제. 자, 이제 14번, 15번은 정부에게인데 너무 쉬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게 예규. 근데 제가 뭐냐면 정부에게 특강하면서 이제 5시간짜리가 있고 뒤에 예규하는 거 한 3시간짜리 하는 게 2시간인가 그거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앞에 것만 들어도 충분하다. 우리 9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근데 이제 작년도에서도 지방직 시험에 국가에게 예규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예규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한 거였고요. 기본 강의만 들어도 되고 사실은 정부에게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게 너무 좀 충격적으로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자, 우리 14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자, 얘는 뭐냐면 비교환 수익의 수익인식 기준이고
얘는 기출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누적된 기출문제 봐보세요. 14번이 엄청나게 많다. 근데 그거를 진짜로 또 냈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는 막 기출문제를 또 안 푸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기출된 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속 기출됐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잘 푸는 게 공부의 1순위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1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국세죠? 우리 소득세 원천징수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죠. 회사가 납세 의무자로서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는 뭐예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지급할 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무원이니까 월급이 25일 날 나올 거예요. 그럼 25일 날 돈을 지급하면 그때 원천징수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천징수한 걸 다음 달 10일 날 이제 신고 납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음 달 10일이다. 수익이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원천징수할 때가 아니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때다. 근데 얘는 이미 기출이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14번하고 15번을 틀렸다면 좀 깊이 반성해야 된다. 자, 2번 부과하는 거죠. 고지할 때. 이렇게. 자, 분납이 가능한 국세죠. 우리 소득세 같은 거. 원래는 5월 31일까지 이제 그러니까 다음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분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7월 31일까지 두 달이니까 두 달. 분납 소득세 분납은 두 달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액이 확정될 때 납부할 세액 전체죠. 우리 기출문제 뭐가 있어요? 납부한 세액이 아니고 납부할 세액 전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월 31일 날 납부할 세액이 쉽게 말하면 1,700이에요. 그럼 뭐예요? 1,000만 원까지는 분납이 됐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하는 거 분납됐잖아요. 1,000만 원은 5월 31일 날 내고 700만 원은 이제 7월 31일 날 낸다. 그러면 5월 31일 날 수익으로 얼마를 인식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요? 1,700을 다 하라고요. 납부할 세액 전체를 인식하라. 납부할 세액 전체를 인식한다. 그다음 4번 부담금 수익이죠. 청구권이 확정될 때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을 한다. 그래서 아마 14번을 틀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도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자,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이 4번인데 또 나왔어요. 이 유산자산, 그러니까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 현재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영구히 보호전을 자, 그게 뭐예요? 우리 경복궁, 팔만대장경, 여기 건너편에 뭐 있어? 사육신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 모의고사에도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얘는 뭐다? 유산자산.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5번을 틀린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나머지도 이제 좀 쉬워요. 나머지도. 그래서 15번에 1번 지문 봐보세요.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회 기반 시설 중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것도 대체해야 한다면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원칙은 정액법 상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감가상각을 대체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은 지방회계죠. 별표 쳐보시고 지방회계. 그래서 유동, 투자, 일반료 그리고 별표 쳐보세요. 주민편의시설 그걸 빼면 틀린다. 주민편의시설. 그러니까 지방회계만 있는 거 주민편의시설. 그다음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사용하는 시점이죠. 취득 시점이 아니고 자, 합리적 기간 동안 생각한다. 다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죠. 우리가 기업회계, IFRS는 이런 문장 나오면 틀리지만 정부에게는 이제 우리 지방에게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된다. 답은 4번. 그래서 올해 이제 국가직 시험에 있어서 정부에게는 매우 쉬웠어요. 매우 쉬웠다. 14번, 15번은. 그래서 사실 공부를 너무 과하게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16번. 16번도 여러분 16번을 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16번도 이미 기출 문제 있어요. 이 수정 분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뭐냐? 분계를 쓰고 찾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닌 걸 지우면 그게 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면 기초상품이 1,000원이에요. 매입액이 6,000원이고요. 이게 수정 전 시산표에 있다고요. 기말 상품이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매춘원가는 5,000원이겠죠. 그러면 얘네가 없어지고 얘가 생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매입은 1번 7천 틀렸다고요. 그 다음 매입을 없애려면 대변이 있어야 되는데 차변을 쓰죠. 총치 나갔죠. 1, 2, 3을 지금 답이 4번밖에 없다고요. 답이 4번. 그러면 제가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적을 때는 여러분 기초상품 없애자. 여기 보세요. 기초상품 1,000원이 없어지면서 얘를 CGS. 단기 매입을 없애자. 여기 보세요. 매입 6,000이 없어지면서 CGS. 그럼 현재 CGS는 7,000이라. 근데 기말의 상품 2,000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를 취소하면서 CGS. 여기 상품을 살리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우리 문제지에 있는 그 붕괴는 도대체 어떤 붕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매출원가 2,000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7,000이죠. 이걸 네팅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5,000이 돼야죠. 이걸 네팅하면 5,000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배는 뭐가 있어요? 매출원가 5,000하고 상품 2,000. 대배는 상품 1,000하고 매입 6,000 있죠?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책에 있는 거. 상품 1,000, 매입 6,000. 그래서 그거고. 결국 뭐냐면 이걸 없애라고요. 이게 수정 전 시산표 아니에요. 수정 전 TB, 트라이얼 밸런스. 여기가 수정 후 시산표라고요. 수정 후 TB.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붕괴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없애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붕괴 문제가 나왔을 때 제발 시험지에다 붕괴를 적고 답을 찾을 생각 하지 말라고요. 저희 간곡한 부탁이에요. 아닌 걸 지으면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초상품 매입을 없애고 기말 상품을 다시 적는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매출원가가 얼마야? 여기 있잖아. 매출원가 5,000이라고 5,000. 근데 그거 이제 안 찾고라도 매입이 7,000이 아니고 매입은 6,000이라고 6,000을 없애야 돼요. 1번 틀렸고 2, 3번은 너무 터무니없죠. 왜냐면 매입을 없애려면 대변을 써야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매입이. 근데 매입을 차변을 썼으면 정신 나간 거지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 빨리 찍고 나오면 되잖아요. 답이 아닌 걸 지으면 답이 4번이 된다. 그다음 굳이 이제 쓰자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우리 기출 문제는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었다고요. 왜냐하면 기초 상품이 이미 1,000원이 있어요. 근데 기말 2,00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써도 맞는 붕괴라고요. 상품 1,000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매출원가 5,000. 여기 매입 6,000이라고요. 우리 기출 문제 이게 있어요. 이렇게 써도 맞는 붕괴예요. 왜 맞는 붕괴냐면 여러분 생각. 요걸 네팅하면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하면 또 안 되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세 줄로 써도 맞고. 그래서 항상 뭐냐? 아닌 걸 지우면 그게 답이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붕괴를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최종 목적지, 결과가 어딘가를 맞추란 말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뭔지 좀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관찰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거 관찰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가 요 오자가 빠졌구나. 이걸 우리가 손쉽게 이거 전체를 알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 윤곽 큰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여러분들 회계를 좀 잘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16번 문제, 16번.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17번 문제. 자, 17번이 이제 조금 이 친구도 17번을 틀렸다고 이렇게.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왜 틀리냐면 실력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이제 출제자의 흔들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출제자의 흔들기에 빠진다. 바둑에서 막 흔들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상한 수를 막 두는 거예요. 실수 막 유발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걸 막 원한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수정전 시산표의 수익은 얼마냐면 80만 원이고 비용은 50만 원이면 단기순이 30만 원이죠. 공색에 띄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정전 이익이 30만 원이라고요. 공색에 띄고 할게요. 그 다음에 수정사항을 쭉 준 거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당해년도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기록한 미수이자. 굳이 붕괴를 쓰자면 이렇게 되죠. 미수이자 6만 원. 이자 수익 6만 원. 시험장에 이걸 쓰면 안 돼요. 6만 원 플러스. 두 번째, 당해년도 발생한 급여를 누락했죠. 8만 원. 그럼 굳이 붕괴 쓰면 여기 급여 8만. 아이고 여기 미지급 급여 8만. 비용이잖아 이렇게. 8만 마이너스. 여기까지 쉬워요. 근데 그 다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험료예요. 12만 원 지급하면서 미쳐보세요. 전액 자산 처리했죠. 이렇게. 근데 이중 별표 줘보세요. 다음 연도께 자산이라고. 자산이 9만 원이면 비용은 3만 원이죠. 그러니까 걔를 제가 옆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자, 걔는 뭐냐면 제일 처음 봐보세요. 현금이 12만 원 나가면서 얘를 자산 처리했다고요.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 12만 원 이렇게.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년도 그게 내년도에 해당하는 금액 그게 자산이라고. 선급보험료가 9만 원이면 올해 3만 원은 기간이 경과되는 거죠. 내년도 게 아니고 올해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요? 보험료 3만. 그래 여기 선급보험료 3만 원 없애야죠. 우리가 필요한 분계 요 분계라고 이렇게 3만 원을 빼라고요. 3만 원을 빼라. 자, 그 다음은 또 뭐냐면 자 임대료 24만 원입니다.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죠?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보세요. 현금 24만 원 하면서 임대료 처리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냐면 올해 게 8만 원이에요. 올해 수익이 8만 원이라고요. 그럼 16만 원 내년도 수익이니까 여기 임대료 16만 원 없애면서 아이고 씨. 임대료 16만 원 없애면서 여기다 선수 임대료 쓰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수익을 취소했죠? 16만 원을 빼자. 16만 원을 빼자.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6만 원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여기 10이고 여기가 11만 원이니까 21만 원이죠. 21만 빼면 얼마예요? 9만 원. 답은 얼마다? 2번에 있는 9만 원 된다. 이번에는 9만 원. 여기를 잘못 읽으면 안 돼. 뭐냐면 제 다음 모의고사에는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네 번째 동그라미 임대료 23 수치하면서 전액 수익 인식했고 다음 연도 그렇죠?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게 8만 원이면 올해 거는 16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여기 8만 원만 빼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번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분기까지 써드린 거는 여러분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8번은 영업활동 현금이 있죠. 간접법.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 모의고사 하면서 영업창출현금까지 막 했었는데 역시 이번 시험에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안 나왔다. 자, 우리 간접법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풀죠. 우리 단계순이익이다. 비용 가산, 수익 차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영자부한다. 이게 뭐야? 영업현금이 된다. 영업활동 현금. 직업도록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역시 요거 공세계는 띄고 한 번에 공세계 띄고. 자, 손해계는 단계순이익이 2만 원이에요. 공세계 띄고 2만 원. 그 다음에 요건데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감가사피죠? 비용 가산 3,000원.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증가했죠? 부채 증가 플러스 2,000원. 매출 채권이 증가했죠. 자산 증가 마이너스 5,000원.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자산이 증가했죠. 4,000원 마이너스. 이게 5,000원, 5,000원이니까 이걸 지우라고 이렇게 2만에서 4,000을 빼니까 16,000원. 답이 3번에는 16,000원. 올해 문제가 좀 쉬웠다는 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계산이 복잡한 게 없어요. 계산이 다 아주 간단해요. 다 이게 더하기 빼기만 제대로 하면 되는 그런 형태 문제입니다. 자, 이제 19번 별표 치시고 19번 거기 오류 수정이죠. 오류 수정. 이렇게 19번 문제. 자, 그래서 거기 19번 문제에서 올해 이제 처음 나온 게 그 매입이에요. 매입. 여러분 매입도 자동 조정이고 제 거 기본서 가보세요. 회계병원 오류 수정 가보면 거기 매입이 있어요. 이렇게 매입에 관련된 거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사전 작업으로다가 선생님 매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매입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자산이면 올해 영업을 시작했고 100이고 80에 20이라고 한다. 우리가 맨날 기말 재고만 가지고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매입이 10만큼 늘어나요. 기말 재고 올바르다면 매출원가 증가하죠. 만약에 여기 10만큼 빼면 매출원가가 10만큼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이거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비례라고. 그러니까 기말 재고 증가, 매출원가 감소하고 기말 재고 감소, 매출원가 증가한다고요. 자, 매입이 증가하면 매출원가 증가하죠. 비례 관계다. 이거를 여러분들 명심해야 된다.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를 풀 때 우리 오류 수정표 있잖아요. 그 오류 수정표를 좀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자, 연도가 X1년도, X2년도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치, 즉 오류 수정 분계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그럼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매입 있죠? 자, 이게 X2년도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써보세요. X2년도 매출원가라고요. 근데 이거를 X1년도 매출원가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X1년도 매입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원가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예요.
매입과 매출원가 비례란 말이에요. 그럼 이익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10,000원 커지고 공세개 띄고 그 다음에 10,000원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X2년도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뭐냐면 X2년도 매출원가를 X1년도 매출원가 처리했다고요. 그럼 X1년도 매출원가를 줄여야겠죠. 그럼 이익이 커진다고요. 10,000원만큼. 그 다음에 X1년도 매출원가를 늘려야겠죠. 그러니까 X1년도 매입을 여기 보세요. 매입을 증가시키면 매출원가 증가한다고요. 기말재고가 올바르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분석을 각각 해야 돼. 매입 따로, 기말재고 따로따로 하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기말재고를 고정시켜 놓고 매입이 증가하면 매출원가 증가, 매입이 감소하면 매출원가 감소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효과만 보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9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다고요. 요게 매입에 대한 거. 두 번째 기말재고는 쉬워요. X1년도 기말재고 20,000원 과대 계상했잖아요. 그럼 기말재고 줄이라고요. 그럼 기말재고 줄이면 매출원가 커지는 거죠. 20,000원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기초재고죠. 그럼 기초재고가 어떻게 돼요? 20,000원 줄어들면 매출원가가 이익이 커지죠. 20,000원 플러스. 그래서 여기 물어봤죠. 10,000원 플러스라고요. 10,000원 플러스. 답이 2번에 있는 10,000원 증가. 그나마 이제 우리 올해 이제 시험 문제가 쉬웠는데 좀 어려웠던 게 아까 우리가 이제 원가 6번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19번 문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웠다. 약간 어려웠더라. 이런 뜻입니다. 답은 이 문제 답은 2번이 된다. 19번.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우리 재무제 표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 특강에서 했는데 회계 이론은 뭐예요? 회계 이론은 뭐냐면 우리 그 개념 체계 쪽 있죠. 거기 보면 질적 특성 있고 측정이 있어요. 우리 역사정원가, 그다음에 뭐 현행원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행 가치에서 현행원가, 뭐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원래 그 부분은 1순위인데 여러분이 다 거기 준비한다고 아니까 뭐예요? 또 다시 질적 특성. 거길 낸 근본적 보강, 거길 낸 거죠. 그거 아니면 재무제표 표시라고. 재무제표 표시. 얘네들은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온다 이렇게. 자,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 먼저 동그라미 3번이 맨날 나오죠. IFRS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한 밑줄 보세요. 자산부채 수익 비용은 상계하지 않죠. 총액으로 하죠. 3번은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도 했었어요. 자, 재무제표가 IFRS 요구사항을 밑줄 보세요.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준수라고 쓰면 안 되죠. 일부 충족, 일부 준수.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준수. 그리고 가로 열고 일부 제외.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준수한 게 아니면 준수란 말 쓰지 말란 말이에요. 박앤세이. 일부 제외. 이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카드 같은 거 할 때도 뭐냐면 어느 정도 뭘 사용을 하면 막 할인을 막 해줘요. 뭐 휴대폰 요금 할인이 뭐니, 그죠? 근데 그거 할 때도 뭐 할부 제외, 그다음에 뭐 주류 제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 그거 모르고 썼다고 생각했는데 안 쓴 거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뭐 한다면 뭐 청구 할인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등록금 뭐 이렇게 하게 하면 청구 할인.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청구 할인인데 그게 이제 반영이 명확하게 됐는지 안 돼. 그런 걸 막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지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 그래서 우롱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동그라미 4번이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IFRS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재무제표 표시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 일반 원칙에 하면 그 첫 번째가 2번 지문이라고. 2번 지문.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제표는 공정해야 돼요. 그럼 공정하다는 게 뭡니까? IFRS를 준수하라고. 그럼 그게 공정한 거다.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죠. 1번. 자, 뭐냐면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지만 단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 아니, 틀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두 장으로 만들어도 된다. 우리 열심히 봤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우리 역사를 좀 알고 있어요. 역사가 뭐냐면, 자, 우리 IFRS가 들어오기 전까지 뭐냐면 우리 매출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단기순이익 이게 끝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저 뒤에 주석사항으로다가 단기순이익에다 기타 포괄손익 가감하면 총포괄손익. 이게 주석이었다고. 그러면 IFRS 들어오면서 개정된 사항은 뭐냐? 얘를 본문에 반영하란 말. 근데 본문에 반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손익에서 총포괄손익 하라. 요게 한 장 단일 포괄손익 계산은 되는 거고 두 장 해도 돼요. 이게 있으니까 얘를 옆에다 쓰라고요. 단기순손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가감하면 총포괄손익. 이때 이거를 우리가 별개의 손익계산서 하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안 된다, 틀렸다, 가능하다.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고 표시할 수 있다. 답은
1번이 돼요. 답은 1번.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거나 실수할 만한 문제가 이제 두 문항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6번 문제하고 뭐 19번 문제. 또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그 몇 번에 17번 문제 있죠. 그 정도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고 나머지는 뭐 난이도가 이렇게 높거나 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한 85점 정도 맞으면 준수했다. 여기 잘 써놨네. 85점 회계야. 이 정도 맞으면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뭐가 되냐면 조금 이제 부족함을 이제 빨리 채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게 다음 주도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면접에 관해서 면접반이죠. 국가직 면접 이렇게. 그래서 면접은 필기랑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항상 강조드릴 텐데 여러분 시험 문제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은 기분이라고요. 면접관의 기분.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자가 똑같이 뭐 미팅 나가서도 그렇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기분이 이 사람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 하지만 나는 들으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고 그럼 떨어지는 거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이제 저 한 번씩 만나고 그다음에 제가 할 때 항상 뭐냐면 그 현직 합격자분들 작년에 합격한 분들이죠. 또 재작년 저희 이제 면접반에는 15년 전에 합격한 분도 와주세요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연차가 좀 되면 될수록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면접관은 뭐예요? 면접관 오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봤을 때 이런 분이 이제 우리 국세청에 들어오면 뭐예요? 아주 일을 잘하겠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으로 누가 뭐 말을 잘하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방 그거 꼭 한번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일이나 이걸 좀 보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하라고 그리고 또 멘토처럼 여러분들 뭐 연결을 합격하신 분들 연결을 좀 시켜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전원 다 이제 합격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국가직에서 좋은 결과 안 나왔다 시점해보고 이렇게 학원에다 이제 넣어보면 이제 컷이 얼추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뭐 해야 된다? 서울시민 지방직 공부. 아까도 나왔어요. 메모론과. 지금 이건 메모론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을 이제 준비하는 분들은 무조건 늘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면접반에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점이 공부하기, 왜냐면 공부에 이미 지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필기가 좀 잘 안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빨리빨리 하루도 빨리 공부해서 서울시민 지방직 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 제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연락을 주세요. 우리 학원 거기다 질문해도 되고 이렇게 질문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가 이제 종하다 777이죠. 제 이름이 이종하니까. 한메일입니다. 한메일. 한메일.net. 충격적인 거는 네이버도 있어요. 아이고, 네이버.com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거의 네이버를 잘 안 쓰니까 여기 다음으로 좀 종하다예요. 종하다. 이렇게. 여기로 좀 연락을 주세요. 이거 777이에요. 777 이렇게. 자, 아무튼 이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메모론과 나오고 했는데 항상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렇지만 하루도 빨리, 1시간을 빨리 해서 앞길을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커트라인이 얼마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뭐 필기 이제 최종 합격자 뭐 140%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동점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원래 한 850명 뽑으려는데 900명대까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동점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이제 필기 커트라인이 있으면 이 주변으로 다 응집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고 뭐 점수나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이제 합격권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뭐 성실성의껏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여러분 전원 다 이제 국가직 합격하시고 또 지방직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